태평양 전쟁의 초점은 이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로 전략 폭격. 그때 이제 22년부터 폭격에 대한 국제법 규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각국에서 국제법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폭격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나라도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민간 전략 시설이라는 말을 만들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전략 폭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다라는 그냥 게 도의적인 것만 핵심적인 있고. 부분인 것 같고, 선례가 없었어. 네, 전략 폭격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가 초안이 마련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같이 뭉친 나라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전략 폭격에 대해서 같은 연합군끼리도 갈렸다면서요. 미국과 영국의 생각 완전히 달랐다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전쟁에서 무슨 윤리 도덕 따지냐. 차라리 전쟁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더 사람 많이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이제 그게 최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리주의적인 관점인 겁니다. 네. 이런 게 더 많은 생명을 살 수 네네.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아무리 전쟁이라도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한테 전략 폭격을 당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명분이 네, 있죠. 어떻게 그랬어요. 보면. 정확히. 근데 미군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영국 공군 관계자들이 미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네. 그렇죠. 현실을 모른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얘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전쟁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양국의 국가 지도자의 철학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로즈벨트는 네. 굉장히 이상적인 면모가 있었고 네. 처칠은 굉장히 현실주의자. 현실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전략 폭격에서도 네.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갈린 데에는 이 두 사람의 두 지도자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네. 루즈벨트의 인간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전 만나보셨기 때문에 네. 알 거라고. 아니 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타임머신입니다. 저 딱,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의 부분들 좀 인터뷰를 좀 다 해보고 싶어요. 왜 이때 이랬느냐 좀 하고 싶은데 타임머신이 없어요. 최 박사님이 지금 네. 모든 노력을 타임머신 개발에 이럴 때 쏟는다는 세상에 멸사분공의 자세로 좀. 타임머신을 쓰게 되면은 다른 평행 우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다시 이 녹화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요? 진짜 인간의 과학이 계속 발전하겠다는 게 어렸을 때는 타임머신은 무조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는 느낌인데 요즘의 타임머신은 이 평행 우주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그 이게 바로 느낌. 영화 인터스텔라 때문이야.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러다 1년까지 되니까. 자, 영국과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한번 짚어보죠. 밀리터리 덕후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한하다 요거. 야 이거 뭐 새로 만들었는데 보통 영국이 그런다. 라는 거. 그러면 전략 폭격의 개념도 그러면 시작도 영국 쪽이 먼저 가나요?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폭격기들이 네. 한 몇 번이나 출격했을 것 같아요?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수 아니면 횟수? 횟수, 출격, 쏠티로. 7,800번? 실망인데요. 소티는 한 대가 출격하는데 그러면 내가 곱하기를 한번 해야지. 출격하면 1소. 그럼 곱하기 해야지. 그러면은 30대 곱해버려. 그러면 73, 21, 21만 번. 거의 비슷해요. 36만 번이 넘었습니다. 완전 36만 아니 그거 10만 단위가 10만으로 갔다는 게 10만 되게 단위가 자릿수만 같으면 되죠. 이 과학자가 할 말입니까? 아니 이게 물리학의 셈법입니다. 진짜? 네, 물리학에서는 자릿수가 워낙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같은 단위가 자릿수로 들어가요? 맞으면은 네. 훌륭한 굉장히- 대칭 하면서 진짜요? 이과 재밌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구나. 36만 여회를 어. 출격을 시켰고 승무원 숫자만 해가지고 한 12만 5천 와, 엄청나구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영국의 폭격기 사령부가 네. 전 대전 전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출격을 갖다가 다 기록한 건데 일지로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이. 아니, 그게 일지로 출격한 거 적은 건 몇 월, 며칠, 몇 시, 어떻게 출격했다 네. 이걸? 어디에 출격했고 그걸 돈 주고 샀다고요? 더 두꺼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아 이건 빽빽하게 돼 있어갖고 되게 작네요.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국이 이런 거를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립된 공군을 만들었잖아요. 에어포스란 말이 처음 나온 게. 18년에 이제 1차 대전 후반에 만들었는데
참고로 미군 같은 경우는 47년에서야 공군이 독립합니다. 와, 한참 뒤에 30년 뒤에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최초인 겁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독일의 공군이 육군 항공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의 공중 우세를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영국이 독일 공군을 이기기 위한 독립된 공군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영국만의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섬나라이지만 전 세계에 어떤 식민지를 두고 있는 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 때 비록 이제 유럽으로 군대를 파견했지만 한 18세기 중반부터의 영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한 우리 영국은 유럽 내로 굳이 간섭을 안 하겠다. 이때부터 약간 블랙시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항상 프랑스가 세지면 반대편에 붙고 독일이 세지면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고립주의 정책을 펼쳐왔고 영국은 스스로 그거를 영예로운 고립이라고 합니다. 뭐 splendid isolati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왕따 아니야. 내가 제대로 왕따하는 네, 거야. 난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으니까 해군력으로 적의 지상군의 이동을 막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군력으로 유럽 대륙을 봉쇄를 하면서 우리는 장기전으로 전쟁을 끌고 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의 전통적인 전쟁 수행의 방식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국은 대규모의 지상군이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정예화된 상비군의 작은 병력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아봤자 좋을 게 없어요. 유사시에 이거 상륙작전에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지만 강한 육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군의 전략 자체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데 이때 이제 새로 등장한 공군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공세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하나가 더 이유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제국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경찰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띄워놓고 돌아다니면 그 식민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담임이 보고 있다 느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만들어도 네. 배에서 띄우지 않으면 대륙까지 가기엔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영국은 도보 해협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지금 공군 비행장이 있는 거고 네. 미국이나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네. 없이는 못 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공군을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그러니까 것 분명히 같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던 예, 부분이 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강기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략 폭격에 더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무기도 만들고 교리 발전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술 폭격에 그렇죠.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폭격을 하면 명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우리가 나가면서 전선을 돌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려서 그 전선을 돌파하냐 이제 급강한 폭격에 나서 정밀 폭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네. 나중에 독일이 이게 실패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 급강한 폭격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전략 폭격에도 동원했는데 여기서 대실패를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독일이 큰 착각을 했다. 네. 독일은 이 전략 폭격을 함에 있어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크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 사발 중폭격기를 만들 때 아직도 독일은 쌍발 폭격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상황을 보면은 2차 대전이 발발했고 프랑스가 항복했고 이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기 전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게 영군의 공군력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영국 본토 항공전. 본토 항공전인데 네. 그때 이제 독일이 안 되잖아요. 영국 공군이 워낙 선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독일이 결국 이제 소련으로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떤 보면 연합군의 전략을 보면은 미국과 영국의 이제 전쟁의 목표는 독일에 항복시키는 겁니다. 주축국을 굴복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항복을 시킬 수 있을까? 통상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복을 시키는 방법은 군대를 없애는 거예요. 군괴멸이죠. 예, 다 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정치 지휘부를 없애는 겁니다. 힐러를. 지도자제. 헤드쿼터를 없애는 예,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를 없애는 거예요. 아, 전쟁 그만해라, 뭐 이렇게. 예, 포기하게끔 만든 사기 저하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차원 중 하나가 이제 산업시설들을 공격을 하면은 결국에는 수행 능력을 박탈하면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논리인데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상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수도까지 가야지 끝난다. 영토를 점령해서. 깃발 꽂아야지 끝난다. 근데 이제 공군 관계자들은 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항공 이론가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토를 점령해서 수도까지 가는 것 빼고는 이 모든 거를 다 공군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공군이 이렇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전략 폭격.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잘못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에서는 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전까지는 유일하게 유럽 대륙에 있는 나치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전략 폭격이.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고 공세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략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영국 같은 경우는 밤 커맨드를 만들어서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폭격 사령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공군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44년 2월에 이제 8공군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보냈는데 당시에 B-17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미 8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이리 에이스라고 해서 B-52, 뭐 B-2, B-1B 이를 운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격기 부대입니다. 그래서 에하의 이제 8폭격기 사령부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됐고 43년 1월에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루즈벨트랑 그다음에 처칠이 합의를 해요. 유럽으로의 상륙을 조금 더 늦추자. 대신에 우리가 함께 할 게 있다. 바로 전략 폭격이다. 라고 해서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합니다. 지도자들 또 이걸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략 폭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영국만 좀 놓고 본다면 핵심 타겟은 독일의 산업 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구가 아니에요. 다만 독일에도 분명히 만만치 않은 전투기들도 있고 항공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공포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고도로 해야겠구나. 처음에는 주로 주간에 하다가 조금 더 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간으로 점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고고도 폭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고고도에서 비행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는 기상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황에서도 거의 표적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못 맞췄는데요? 아주 처참할 정도로 퍼센트가 낮습니다. 네,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네. 당시에 1942년 때만 해도 항법 기술이 굉장히 뒤떨어졌어요. 네. 특히 밤에는. 네. 주간에도 길을 찾기가 힘들지만은 밤에는 더더욱 이게 찾기 어렵고 마땅한 유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밤에도 물과 땅의 경계는 비교적 보입니다. 아무리 반짝반짝하니까. 어두워도. 네, 그래서 해안선이라든가 강 요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실 항법 장치 없는 헬기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고속도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맨날 고속도로 가다 보면 헬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야간에 어떻게든 찾아가려면은 그 강줄기, 물줄기를 따라서 쭉 가는 방법을 써야 됐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산업시설은 강줄기 옆에 있지가 않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단 같은 거 보면은 좀 안에 외딴 데 들어가 있잖아요. 평평하고 그런 넓은 데다가. 그러니까 공단까지 우리가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이걸 못 맞추지 했더니 그거보다는 일단 못 찾는 게 먼저네요. 일단 못 찾는 게 먼저예요. 사실 이게 수치로도 있긴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육군항공도의 주력 폭격기가 B-17이에요. 네. 근데 B-17이 표적이 크기가 약간 이제 한 18.3 곱하기 30 정도. 근데 이거 한 개를 맞추는데 폭탄을 무려 몇 발을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발? 9,000발을 썼어요. 9,000발이요? 대단히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극복이 조금 되는 요소이긴 한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F-105가 약 한 190발 정도를 떨어뜨려야지 맞췄고 걸프 전쟁에서는 F-117은 뭐 정밀 유도 무기가 나왔으니까 한 발로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만큼 2차 대전 때 폭격기의 이 표적을 맞출 확률 자체가 대단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특히 조종사들의 어떤 조종술 그 다음에 무기의 어떤 그런 발전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게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했던 게 1903년이고 네. 불과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미 육군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헵 아놀드 같은 경우도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비행수를 배워서 비행기 조종 자격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행기 조종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폭격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펫 밤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쭉 네. 가면 그러니까 여러 대가 모여서 한꺼번에 다 하는 수밖에. 네. 그래야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23년 헤이그 논의가 왜 조약까지 안 갔을까를 놓고 봤을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저번에 헷갈렸던 거는 야, 그 정도까지 안 갈 불가능해.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도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기 시작한 게 아서 해리스, 이 별명이 뭐냐면 마머 해리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휴 트렌차드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1세대 항공가 항공이론가의 직속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2년 2월에 영국 폭격기 사령부, 폭격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고 때마침 이때 이제 영국의 최신의 폭격기였던 랭카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랭카스터는 항속거리가 약 4,000km 정도가 돼서 당시 영국에 있는 기지로부터 대부분의 독일의 도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결국 해리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로는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 방법이 뭘까? 해리스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당시 영국의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찰스 포털 원수가 지령 22호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폭격의 주요 목표는 놀라지 마십시오. 적 민간인이다. 뭐야? 특히 산업 노동자다. 명령이 내려 있어요. 목표 지점은 지금까지 해왔던 조선소나 비행기 공장 이런 산업 시설이 아니라 인구 밀접 지역이어야 한다. 이걸 왜 했을까? 이거는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 이렇게 하면 나치 독일의 사기가 저하됐고 국민의 사기가 저하될 거고 붕괴될 거고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 더해서 결국 복수심도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복수심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먼저 본도에 대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폭격,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해도 영국 여론에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종교 지도자 말고는. 국민들한테는 이게 대단히 지지를 받아요. 사기가 진짜 고양되고 지지를 받는 행동이 돼요. 특히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 폭격이야말로 대단히 팬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죽지 않아도 낭자한 피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적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잖아요. 네. 근데 히틀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히 히스테릭한 인물. 네.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맞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네. 히틀러는 독일 본토가 이런 식으로 폭격당한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제 독일의 신형 전투기들, 뭐 제트기 같은 신형 전투기들이 나와요. 당연히 이건 전투기인데 이거를 고속 폭격기로 해라. 엔지니어들 불러놓고서 이거 고속 폭격기로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수해야 돼. 우리 다른 보복 수단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V1 로켓 나오고 V2 로켓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영국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복수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던 게 아서 해리스가 당시에 범버 커맨드 폭격기 사령부의 지휘관을 맡았을 때는 영국도 폭격기 사령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국 내에서도 전략 폭격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격기 사령부도 아서 해리스가 폭격 좀 해봐야지 하면서 폭격기를 모아보니까 기껏해야 모을 수 있는 게 한 100대 남짓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지원도 그때까지는 적어서 아서 해리스는 자신이 이 전략 폭격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끈한 걸 보여줘갖고 대중의 적개심을 갖다가 확 불지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쾌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 더 조장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아서 해리스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아서 해리스의 공간이 굉장히 커서 설명회, 파티 같은 걸 많이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언론 기자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유력 관료들을 초청해 놓고서 저녁 식사 대접한 다음에 꼭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꼭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블루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파괴된 우리가 폭격을 해서 파괴된 그 항공 사진을 갖다가 쫙 책으로 만들어 갖고 자 봐라 우리가 저 독일 나치 놈들의 땅을 이렇게 많이 초토화시켰다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왕과 수상에게는 이게 폭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업데이트된 블루북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영화도 진짜. 틀어줘요. 그래서 전략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효과가 없잖아요. 대부분 폭탄이 뭐 밭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무리 그 항공 촬영을 해봤자 그 카메라 필름을 돌려봤자 불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근데 도시는 폭탄 한 발만 떨어뜨리면 화재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거기서 한번 쫙 하면 화재 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촬영을 쫙 해요. 그러고서 이걸 틀어주는 겁니다. 영화로 필름으로. 아서 해리스의 또 다른 별명이 도살자 해리스예요. 근데 이게 도살자 해리스 하면 적군한테 공포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아군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왜냐하면 폭격기 승무원들을 전략 폭격한다고 다 갈아버렸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 훈련이 부족한 승무원들도 많았어요. 근데 무조건 출격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때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본토 방공 능력이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폭격기 승무원이 12만 5천에서 약 한 44.4%가 전사했습니다. 그냥 거의 절반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죽었죠. 명이 죽었죠. 예. 예. 연합군의 폭격이 되니까 이 독일의 대공포 생산 배치 숫자를 보면 돼요. 39년 전쟁 초기에는 독일의 대공포 배치 숫자가 3,000문을 안 넘었습니다. 근데 43년에 이제 연합군이 폭격을 시작하니까 대공포 숫자가 1만 5천 문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44년엔 이게 2만 6천 문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마다 대공포가 빼곡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야간 작전이라도 이제 독일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전투기에다가 레이더 달아서 이걸 밤에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날아올려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서에리스가 한 번 폭격 나갔다 올 때마다 피해가 10% 미만이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나갔다 올 때마다 3분의 1씩 없어진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점수 제도가 있어서 몇 번 이제 나갔다 오면 좀 빼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점수를 절반 채우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전투기 타던 애들도 지금 폭격기를 끌어올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저녁 먹고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폭격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병들이 한쪽에 쭉 나와서 나갈 때 보통 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 갈 때 모자 벗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험한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죠. 뭐 그대들의 네. 용기에 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안에서 폭격기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리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동상을 세워줘요. 동상을 세워주는데 이 해리스가 전략 폭격으로 뭐 민간인 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독일의 희생자가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항의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동상을 자꾸 훼손해요. 저 동상 제막식에 저게 영상이 있나요? 당시 영상입니다. 저게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양.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실 모후십니다. 그러니까 왕대비 전하시죠. 네. 그렇죠. 네, 왕대비 전하가 와서 그거에 대한 연설하는데 뒤에 시끌시끌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독일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부딪히네. 아스터에리스는 도살자다, 전쟁 범죄자다 그걸 외치고 끌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멈췄네. 네. 누구나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뭐 한다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난 도저히 못 받아들여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정보, 교육,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 폭격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민간인 대상으로 했던 지역 폭격은 42년 3월 28일에 독일의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던 리베크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왜 여기를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네. 왜 여기를 타겟으로 잡았을까라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강 따라가서 하기 좋으니까. 오, 지도. 최 박사님이 설명해 네,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트해로 들어가는 트라베 강이 좌우로 리벡 시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가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의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메꿔져 있긴 하지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네. 그래서 딱 하늘에서 봤을 때는 저 강 안에만 폭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만. 너무나 타겟이 명확하게 좋네. 타겟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구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도시가 워낙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특히 10세기 중반부터 그 한자동맹의 중심, 그러니까 수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심지였고 무역의 가장 활성화됐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중세풍의 목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 내는 데는 독일 도시 중에서도 엄청 빽빽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썼던 소위탄을 실험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저걸 딱 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본격적으로 그 뒤로 이제 독일의 인구 밀접 지역에 대한 폭격을 했고 동시에 이제 공업 지역과 산업 지역에 대한 폭격도 같이 합니다. 사실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영국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수도인 베를린을 포함해서 약 한 15개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을 영국이 가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43년 7월에 있었던 그 리벡보다 좀 더 아래에 있던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독일의 제2 도시였던 함부르크를 폭격을 했고 이때 무려 5만 명 정도의 사망자. 5만 명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 베를린도 있겠지만 45년 2월에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인데 드레스덴 12여만 명 정도가 하룻밤에?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폭격이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드레스덴은 어떤 도시인데요? 사실 이게 산업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럼요. 허준 씨가 독일 역사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거기서 가장 맨날 두드려 맞던데 어디였어요? 아, 프로이센이 맨날 와서 때리고 잭슨. 잭슨. 잭센. 그래서 우리 진짜 이건 농담이지만 그래서 짝상나는 잭슨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작센주의 수도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군사적인 가치는 별로 없는데 네. 역사학자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문화 왜냐면 역사적 문화 유적이 엄청나요. 우리로 치면 경주네. 예. 별명이 뭐냐면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불릴 정도로. 어. 그러니까 문화 유적이 가득 찼고 인구 역시 밀집이 빽빽한 곳이었어요. 근데 1945년 2월에 미국과 영국 연합 폭격대가 여기를 무려 4차례 공습을 합니다. B-17로 구성된 미 제8공군이 한번 여기를 이제 쓸고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미국도 결국은 동참한 거네. 그럼요. 동참했습니다. 모두 네. 뭐 착한 척하더니 결국 동참했네. 그러니까 미 8공군한테는 단독으로 3번이나 가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44년 말에 가면은 저 방법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아이젠하워도 야 너네 그 주간 폭격, 정밀 폭격 고집하지 말고 영국 애들처럼 좀 때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그냥 서로가 막가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니까 저 방법이 맞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드레스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은 끝까지 우리는 영국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건 우리가 한 그런 무차별적인 폭격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한 게 아니야. 영국 공군이 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대단히 상징적인 작전을 한 번 했어요. 밀레니엄 작전이라고. 네. 폭격기 1000대를 동원해서 하는 작전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영국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포 한 번 쏠 때마다 우리가 공격 당할 때마다 기록할 정도로 남는데 저 기록은 그럼 안 남아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왜 아니?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이유가 이제 43년 말이 되면 전쟁 끝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퀘벡 회담도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43년 12월 되면은 카이로에서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조급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작할 때 지도자가 그냥 결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떤 전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사회적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빨리 끝낼 건가라는 조급함의 결과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런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당시 소련군이 동부전선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예. 1943년, 44년의 공습은 주로 독일의 산업시설, 특히 항공기 산업을 붕괴시키는 데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공격한 것도 미군이 공격한 데가 독일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조립 공장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44년도에 어느 정도 끝나고 공격이 그 다음엔 또 자잘한 목표들로 이제 이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핵심 중에 하나가 교통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들은 인구 밀집 지역이랑 안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 끊어야 되고 철도역 파괴해야 되고 여러 철도 주차장 파괴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드레스덴도 역사 도시라는 이미지가 대단히 강했지만 미군 측의 이제 보고서에는 사실 여기에 산업 시설도 많이 있었다. 교통의 중심지다. 폭격을 해야만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만들면 되니까. 예, 끝나고 나서 독일이 워낙 홍보를 잘해요. 게벨스가 야 우리 지금 민간인 지역에다가 무차별적인 폭격을 했다라고 대단히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피해가 커지는 거에 있어서 과학적 원리가 따로 있어요? 네, 이거 참 이거는 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영국의 지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독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일의 건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목한 현상이 바로 파이어스톰이에요. 불폭풍. 불폭풍은 주로 산불이 발생할 때 산불이 크게 나면은 이게 불이 몇 군데서 일어난 산발적인 불이 합쳐지면서 막 엄청나게 타오르면은 연소하면서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산소를 빨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바람이 강해져요. 안으로 당겨지는 바람이. 그렇죠.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면서 산소를 흡입하면서 더더욱 불길이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불, 바람과 불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로 확 올라오고. 그렇죠. 그 연기가 하늘로 확 솟아오르면서 고공에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은
그게 바로 버섯구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씨를 더 많이 퍼뜨려요. 쫙 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산불 났을 때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산불 났다 오면 그럴 때 보면 가끔 그거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도 미국 그 대형 산불 네. 날 때는 종종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도 이제 독일의 폭격을 당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의 폭격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큰 불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진짜 쟤들에게 화끈한 불맛을 선보여줘야 되겠다. 거의 그 톤입니다. 당시에 이건 맞아요. 그 보고서가. 골목 식당에서 들었던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시도한 게 1942년 5월에 밀레니엄 작전에서 우리가 항공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많이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아스트랄리스가 그 당시 있는 폭격기 없는 폭격기 다 긁어 모아서 1000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쾰른에 가서 폭격을 하죠. 쾰른은 근데 그 효과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네. 모은 항공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쾰른은 석조 건물이 많고 비교적 도로가 넓었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게 옮겨 붙지가 않는 거예요. 합쳐지지 그래서 않는구나. 큰 불이 안 돼서 그렇게 인상적인 성과까지는 못 내고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우리가 공격해봐야 될까라고 절치부심한 끝에 선택한 곳이 바로 함부르크였습니다. 함부르크 폭격은 8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양상을 보면은 정말 그 작전명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작전명이 고모라였습니다. 고모라. 네. 많이 들고.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왜 야훼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서 거기다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불폭풍을 일으켜갖고 싹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의도를 아예 했었고 신이네 그럼. 네? 그 도살자 해리슨 본인이 신이야. 그렇죠. 심판을 내리는 거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에 작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걸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은 이 당시에 독일은 레이더 방공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교란하는 작전을 시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윈도우라고 불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알루미늄 포일 조각들을 잘게 찢어갖고 이거를 처음에 선도 폭격기들이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체프의 네, 원형이죠. 체프의 원형이죠. 이건 무려 9,200만 개의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쫙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다들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도대체 난반사로 뭐지? 네. 레이더가 못 읽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폭격기 부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알아채지 못하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폭격기들이 가서 공격을 합니다. 첫날에는 이 항구시설 쪽에 중심으로 해서 약 700대가 3,000톤 정도의 폭탄을 쫙 뿌려갖고 건물을 굉장히 많이 부숴놓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아까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군과 영국군이 교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작전을 펼쳐갖고 밤에는 영국군, 낮에는 미군. 밤에 일단 부셔놓고서 그 다음에 낮에 미군이 또 갑니다. 낮에 미군은 정밀 폭격이니까 사람들 밀집 지역이 아니라 주로 인프라 시설들, 주로 수도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들이 주둔해 있는 부분들을 조밀하게 폭격을 해갖고 상수도나 이런 시설이 파괴돼서 그 다음에 점점 이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영국군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다른 지역을 노려요. 이 지역을 한번 폭격했으니까 도시의 전 소방대가 아직도 거기서 꺼지지 않은 불을 끄러 다 글로 출동한 상태예요. 그 다음엔 순서까지도 면밀하게 하는데 일단 고폭탄을 그 주변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무너뜨려 갖고 그쪽에 가 있는 소방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고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노린 지역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인구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설마 우리를 왜 폭격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첫째는 고폭탄을 터뜨려 갖고 유리창을 다 깨버립니다.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도시 이제 길거리로 다 퍼지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굉장히 이제 소방 여력이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소위탄을 퍼붓습니다. 함부르크도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소방대가 빨리 이제 투입이 돼갖고 불이 커지기 전에 이걸 막았는데 이때는 소방대가 다 딴 지역에 가 있던 바람에 이게 대책 없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폭풍이 진짜 만들어집니다. 몇 개의 화재가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온도가 섭씨 1000도에 이르는 이 화염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수많은 산소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진짜 비극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산소가 빨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을 못 쉬죠.
네. 독일은 비교적 방공호는 잘 갖춰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방공호를 대피한 상황이었는데 진공청소기처럼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방공호에 산소가 막 고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이 질식사했어요. 질식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다 타 죽고 방공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고 그래서 5만 명이 하룻밤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독일을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함부르크가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가보면 정말 현대식 도시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전쟁 때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라운드 제로가 됐어요. 예,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깨끗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을 안고 있는 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효율적으로 뭐 공격을 했다, 뭐 본인들의 복수심을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노동자들이 그냥 하늘 보고 있다가 다 타 죽고 다 중독돼 죽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폭격을 하는데 논리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합리화를 이제 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국이 어떻게 이게 내각과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까? 아니 뭐 군사적 시각에서 어땠을지 모르지만 내각과 의회가 어떻게 동의했을까라는 거를 보면은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프레드릭 린데만 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칠하고 가까운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또 보니까 또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박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각이나 의회가 동의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 프레드릭 린데만 박사가 사실 원래 독일계고 영국으로 아버지 때 이민을 가서 이름 보면 알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학 때 물리학을 공부하고 물리학 연구를 해서 물리학 연구를 좀 허투루 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논문도 괜찮은 걸 쓰시고 연구도 제법 했고 또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보면 그 당시 물리학 초기에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이 모인 이 회의 중에 학회 중에 하나가 솔베이 회의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도 나가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랑 열역학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런 전력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뭐 사실 뭐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여기저기 오지랖이 넓지 않습니까?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희한한데 이제 다른 전공 분야 이외에도 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썰을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굉장히 귀족 이 상류층에서 잘 어울리다 보니까 또 처칠도 약간 괴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지적 호기심을 이런 걸 막 잘 만족을 그랬구나. 시켜주면서 굉장히 말벗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최승병이네. 아니 근데 좀 가치관은 다른 거고. 아, 그냥 그 공부를 좋아하고 약간 천재성을 띈 그런 물리학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 박사님한테 지역 폭격 얘기했으면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이분이랑 비교되는 건 너무 좀 어떻게 설득했어요? 상당히 독특한 이론을 얘기했는데 린데만 박사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어떨 때 절망감을 더 많이 느낄까? 심리학 아니야, 그거는? 네, 거의 심리학적인 문제인데 심리학도 관심 있으세요? 어떨 때, 네, 좀 관심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을 때. 아, 그거는 좀 너무 왜? 심플한 거고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 한 몸 누일 곳 없을 때. 정확합니다. 집이 없어질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뭐 친지나 아니면 지인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할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다. 니들 뭐 장례식 가서 슬퍼한 척하지만은 며칠 뒤에는 쌩쌩하게 술 마시고 잘 놀지 않냐. 근데 언제 비참함을 느끼냐면은 자기 집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린데만이 이걸 딱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독일 국민의 사기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독일 사람들의 집을 없애는 거다. 독일에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인구 중에 독일이 당시 한 6천만 명 정도인데 2,200만 명이 총 58개 도시에 집중돼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폭격으로 이 58개 도시에 있는 모든 집들을 태워버리면은 독일 국민의 3분의 1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은 쟤들도 아무리 악독한 나치여도 손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정말 설득당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몇 천만 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 집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집을 태워 없애? 이 느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래? 야 이거 명분으로 내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에 설득당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 폭격이라는 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가들한텐
버릴 수 없는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지금 적의 도시를 하나 오늘 또 때려 부셨습니다라고 영화관에 쫙 했을 때 우리 국민이 납득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계속 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가서 전쟁은 앞으로 1년이 더 끌 거예요. 그럼 누가 국민이 그걸 지겨워 이럴 실용적인 면, 홍보적인 면, 네. 대의 명분까지 다 그렇죠. 갖췄네. 그래서 드레스덴 폭격할 때도 이 파이어스톰 불폭풍이 역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2월 13일인데 딱 2월 13일에 드레스덴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에게 쫓겨온 동부 독일의 피난민들이 드레스덴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요. 야, 영국군이 드레스덴은 폭격을 안 한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잘못된 속설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드레스덴은 영국으로 치면 옥스포드 같은 도시야. 그렇지. 우리가 옥스포드를 폭격하지 않는 한 쟤들도 우리 드레스덴은 폭격하지 않는다는 비밀 약속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다 드레스덴으로 몰려들어요. 전쟁 때는 온갖 풍문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이 땅을 잘 아는 길거리를 잘 아는 시민들 외에도 피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수많은 피난민들은 야, 방공호가 어딨지?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헤매고 방공호 어딨어 방공호 어딨어 하다가 폭탄을 맞고 불폭풍에 휘말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왜 아까는 이제 다른데 폭격할 때 뭐 소위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뭐 고폭탄 떨어뜨렸잖아요. 드레스덴은 같이 섞어서 떨어뜨려요. 처음부터. 저는 배낭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드레스덴을 가봤습니다. 97년 그것 또한 2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한 것처럼 드레스덴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 그걸 여실하게 볼 수 있었던 데가 드레스데너 프라우엔키르헤라고 이게 드레스덴 성모교회죠. 굉장히 아름다운 큰 돔이 있는 교회였는데 여기가 이때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부서집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후에도 이걸 복구하지 않고 폭탄 맞은 그 돌 잔해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놔뒀어요.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 동독의 지도자들이 남겼는데 제가 갔을 때는 통독이 되고 이걸 재건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그때 방문했을 때는 수많은 돌 잔해들이 쫙 그 이런 선반 위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그걸 돌 가져다가. 잔해를 버리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조각 맞추기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때 부서진 돌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재건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2005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물론 뭐 100% 그때 돌로만 한 건 아닌데 그렇겠죠. 그때 잔해들의 한 몇천 개 정도는 살려서 복구를 했다고 해요. 북쪽 벽은 그래서 다른 벽들과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데는 하얀 돌들인데 거기는 새까맣니다. 드레스덴은 그런데 저는 사실 독일이 제일 인상적인 거는 베를린에 있는 그 네. 큰 교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건 그대로 하고 남겨놓고 있죠. 하이델베르그의 성을 보면 네. 폭격 맞고 한 대 그대로 뒀어요. 일부러. 네. 그리고 사실 그 옆에다 새로 교회를 하나 지었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가보면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는 독일 사회가 보여주는 정말 과거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죠. 근데 저희가 거꾸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국이 왜 이랬을까 얘기할 때 폭격할 때 항상 명분으로 세우는 게 산업시설이에요. 네. 근데 이 산업시설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걸 본 게 60년대 이제 나중에 이 전략 폭격에 대한 그걸 분석한 논문이 나왔는데 보면 산업시설에서 한 고리를 끊어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볼트 하나를 만드는 공장을 여기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면 이 볼트가 들어가는 비행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탱크도 못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폭격해야 된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게 폭격이 돼도 대체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두 번째는 사기 충전을 오히려 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쟤들이 이렇게 선을 넘었으면 난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져오는 사실 민간인 피해라는 건 오히려 내가 전쟁을 하는데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다. 내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상대방이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그 명분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고리들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범 재판을 할 때도 전범 쪽의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는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도 처벌을 안 받고 우리는 패배했으니까 처벌받는 거 아니냐. 사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에서 얘기한다라는 건 말은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전쟁 명분에서 굉장히 큰 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처칠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을 당해도 우리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 오히려 저항 의지가 높아졌다는 걸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뭐 테러 바밍이다, 테러 공격이다라고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략 폭격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테러라는 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테러 전략입니다. 공포 전략이에요. 네, 테러라는 게 뭡니까? 결국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 행위자로 하여금 본인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독일은 우리한테 공격했을 때 그렇게 많은 공포를 우리한테 못 줬다. 그리고 그걸 자연설을 통해서 막 심어줬던 게 사실 처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독일한테 하는 거는 다르다. 엄청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린데만 박사의 린데만, 이 네. 얘기를 보면은 네네. 여기에 또 더 은밀한 속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린데만 박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폭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 거주지구를 집중적으로 폭격해야 된다. 지령 22호네요. 그 이유가 왜냐? 노동자들은 가난하니까 집이 따닥따닥 붙어 산다. 네. 폭탄을 하나 떨어뜨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아파트 한 채 무너뜨리면 집 수십 채를 잃지 않냐. 근데 상류층이나 중산층 이상들은 집이 널찍하니까 폭탄 하나 떨어뜨려서 기껏해야 한 채 좀 없애고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 생각이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린데만 박사가 사실은 당시에 많은 영국의 상류층이 그랬지만은 우생학을 신봉하고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20세기 전반기에 사실은 우생학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은 좀 죽어도 돼. 뭐 이런 심리도 사실은 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젊은 남성들은 다 군인으로 나갔고 네. 여성하고 나이 든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른바 거죠. 잉여 노동력.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 플리처상을 수상을 했던 데이빗 홀버스탐이라고 사실 가장 추운 겨울 네. 6.25 한국 전쟁에 대한 거기- 책을 쓰신 분인데 네. 그분의 얘기도 그래요. 자기가 실제로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은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폭격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독일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산업 생산을 더 촉진시켰다. 파괴가 되니까 다른 곳에서 더 지금 산업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고 이건 결론이 아직도 안 나온 아직도 거고 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게 공부해서 또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2차 대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입니다. 다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럼에도 중요했다라고 정도로 결론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바라볼지 이거는 사실 참 힘든 게 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참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에서 바로 이 정밀 폭격을 신조로 여기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폭격기 마피아라는 마피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럼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론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걸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레이더. 밀사쿨. 밀사쿨.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바로 이제 커티스 르메이드. 두 사람 굉장한 있었으면 지구의 절반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르메이는 정말 고속 승진을 합니다. 딱 40 되기 전에 이미 장군이 됩니다. 와, 30대에 별 달았어? 엄청나다.